붕괴 사고가 또 났습니다. 오늘 광주 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상판이 무너져 붕괴 사고는 오후 2시쯤 일어났습니다. 작업자 4명이 매몰됐는데 가동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여 수색과 구조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도 이맘때 조윤지입니다. 얼마 전 광주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광주 대표도서관 건설 현장 붕괴로 작업자 4명이 매몰돼 숨졌는데요. 오늘은 당시 현장 상황이 어땠는지 사고 경위를 알아보고 반복되는 참사의 원인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광주대학교 송창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광주 대표도서관 사고 어떤 경위였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11일이죠. 오후 1시 8분경에 최초의 119 상황 신고가 들어왔어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광주 대표 도서관이 2층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과정에서 48m의 철골 트러스가 붕괴가 되면서 4명이 매몰됐고요. 약 46시간 만에 전원 수습이 되었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사고 원인이라든가 이런 경찰 수사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고 직후에 현장을 또 직접 둘러보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중간에 수색이 중단될 정도로 현장이 되게 위험했다고 알고 있어요. 보셨을 때 어떤 점이 좀 우려스러웠나요? 이게 이제 광주광역시에 소방본부에서 수색 구조를 하는 과정에서 네. 추가 붕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에서 광주광역시에 추가 붕괴 여부를 의뢰를 한 거죠. 네. 광주광역시에서는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광주광역시 안전점검단 단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추가적인 붕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현장도 둘러봤고 설계 도면도 일부 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현장에 갔었을 때 붕괴되었던 48m 철골 트러스 보가 네. 일부 이렇게 서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다가 철골 트러스 보라든가 데크 플레이트 또 철근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제일 큰 문제는 좌우에 있는 48m 철골 트러스 보가 추가적으로 붕괴되면은 우리 수색하는 소방관들한테 굉장히 위해를 줄 수가 네. 있기 때문에 제가 대형 크레인을 2대를 요청을 했고 거기에 양쪽에서 트러스 보를 고정을 한 상태에서 수색을 해달라고 권장을 했죠. 네. 마지막 매몰자를 수습하는 데까지 46시간이나 걸렸을 정도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구조가 길어진 이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철골 보라든가 데크 플레이트 또 특히 철근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콘크리트 타설을 하다가 이렇게 붕괴가 됐기 때문에 1층 그 지하층 바닥까지 땅까지 이게 넓은 층이 48m 넓은 층이 한꺼번에 이렇게 추락을 하다 보니까 네. 수색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그렇군요. 이게 사고 원인에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해 보이긴 하지만 전문가로서 좀 현장을 봤을 때 이런 점이 좀 아쉬웠다, 이상했다 싶었던 점 있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현장에 갔었을 때에 우리 건축에서 자주 쓰이지 않는 48m 대경관이었고 네. 우리 토목 결항에서나 쓰는 공법이거든요. 거기다가 철골 48m도 굉장히 드문 일이지만 그게 경사가 있습니다. 네. 이 경사진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버리면 힘의 흐름이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다양하게 또 특정한 곳에 집중될 수가 있는 그러한 네. 구조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게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는 것이 보통 철골 접합을 했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보부재의 강도보다 접합부의 강도를 더 높여줍니다. 보통 네. 한 1.4배 정도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붕괴가 되든지 변형이 된다 하더라도
부지가 꺾이거나 휘어져야지 접합부가 그렇게 무 잘리듯이 잘려질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깜짝 놀랐죠. 사고를 이해하려면 아무래도 좀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광주 대표도서관은 설계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 곳일까요? 일단은 이게 국제 설계 공모를 해서 네. 외국의 세르비아 출신의 건축가가 당초에 설계를 했거든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 1층을 굉장히 공간을 넓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뒤쪽에 있는 광주천을 어떤 모티브 삼아 가지고 네. 뭔가 광주의 대표 랜드마크적인 우리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의 가우디 건물이 유명한 것처럼 네. 그러한 것들을 좀 대표 건물을 만들려고 무리하게 48m 토목 교량에서 썼던 것을 했는데 문제는 자 48m를 가지고 토목 구조물을 여기에 적용을 했고 또 경사지게 했고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그림에도 나오지만 저렇게 48m를 대경관을 하다 보니까 우리 소위 얘기해서 똑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지만 자동차를 운전하지만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과 대형 버스를 운전하는 것은 운전하는 방법은 같지만 네. 그 위험도라든가 크리티컬한 부분이 굉장히 틀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우리가 구조 설계도 꼼꼼하게 해야 되겠고 시공도 꼼꼼하게 해야 되겠는데 이번에 붕괴가 돼서 상당히 네. 아쉽습니다. 지금 영상에서도 보지만 이 스팬이 통째로 내려앉은 게 보이는데요. 기둥 간의 거리가 꽤나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대가 없었다고 들었어요. 이게 일각에선 또 지지대 미설치가 이 사고의 원인이다라고 지목을 하기도 하던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도 이런 점들이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이번 공법에서는 지지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골보 위에 데크 플레이트가 있고 그 네. 위에 철근을 깔고 콘크리트를 탓을 하는데 이 데크 플레이트 자체가 거푸집 역할을 하고 지지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동바리가 없어서 붕괴됐다. 이것은 조금 넌센스인 것 같고 네. 다만 지금 철골 트러스의 구조가 보가 기둥과 만나는 곳에서 절단이 됐잖아요.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토목 교량을 건축에 적용한 거잖아요. 근데 네. 이게 이미 과거에 프랑스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프랑스에서 대형 철도 교량을 설계하는 엔지니어가 산과 산에 철도가 지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철도 교량을 만들었던 엔지니어가 에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 에펠이라는 분이 토목 교량 설계를 그대로 응용을 해서 에펠탑을 설계를 했잖아요. 네. 그 에펠탑 보면 3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산과 산을 연결하는 철도 교량처럼 생긴 그게 바로 네. 에펠탑의 어떤 모티브를 만든 건데 재밌는 것은 이 에펠이라는 엔지니어가 토목 교량의 그 대경관을 그대로 이용해서 건축 설계를 했고 에펠탑을 설계를 했고 본인이 설계도 했고 본인이 2년 동안 그 건물의 시공까지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게 건물이 1889년도에 준공이 나서 2년간만 하고 해체가 되는 가건물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너무나 완벽하게 한 7년에 한 번씩 페인트 공사만 보수만 네. 하면 오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구조물 같은 경우는 48m의 경사진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 구조적인 특징을 교량하시는 토목하신 분들의 어떤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의 브레인스토밍을 해가지고 네. 보다 구조적으로 또 상세하게 설계도 했어야 되겠고 네. 굉장히 48m이기 때문에 시공 역시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심하게 꼼꼼하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고 결정적으로 이러한 설계가 적절한지 시공이 적절한지를 사회 안전 시스템이 감리가 매우 눈으로 지켜봤어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사고가 나기 전에 좀 생각을 미리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아쉬움이 드는데요. 준공 일정에 따른 공정 압박이라든지 아니면 하도급 구조 이런 것들도 현장 여건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줄 수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안전을 하려면은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되겠고 또 안전을 하려면은 적절한 어떤 비용이라든가 적절한 어떤 품질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런 거 현장에서 보면 내년
4월 달에 준공이 되었잖아요. 역으로 환산해 보면 이번에 사고가 안 났다 하더라도 골조 공사를 이번 달 안으로 끝냈다 하더라도 과연 조경 공사라든가 통신 설비 각종 마감 공사를 보통 한 4, 5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네. 맥시멈 6개월까지도 걸리니까 과연 내년 4월 달까지 했을 때 굉장히 타이트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속도전을 하다 보면 안전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네. 이제 이번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도 본격화될 텐데 앞으로 어떤 것들이 규명이 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설계 과정에서의 오류, 네. 예컨대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저런 철골 트러스 구조 같은 경우에는 부재 자체의 강도보다 접합부가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접합부의 강도를 용접이든지 볼트든지 간에 보통 한 1.4배, 철골 자체의 강도보다도 접합부 강도를 더 높게 해줍니다. 네. 그래야만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붕괴가 되더라도 부재가 꺾이지 용접부가 그렇게 떨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접합부에서 아무래도 1.4배를 강도를 높이려면 용접 단면이 굉장히 높아져야 되고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못했었을 때는 거짓 플레이트라고 하는 플레이트를 더 떼줘야 됩니다. 우리가 네. 옷을 바느질을 할 때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유사한 옷감을 갖다 뒤에다 대고 우리가 바느질을 하는 것처럼 접합부의 단면이 부족할 때는 거짓 플레이트라고 하는 철판을 더 떼고 이렇게 접합을 한다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고민이 되어줘야 되는데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설계 부분 그리고 시공 역시 그러한 48m 대경관의 경사진 건물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샵 드로잉이라고 하는데 48m를 한꺼번에 현장에 반입할 수가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운반 차의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조각조각 현장에 반입을 해서 또 접합을 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설계자의 의도대로 그것이 접합이 제대로 됐는지를 하기 위해서 접합 상세라고 해가지고 샵 드로잉을 만듭니다. 그러면 굉장히 정밀하게 어떻게 접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공사도 이 설계 도서가 적법한지를 사실은 시공사가 적법 여부를 확인 후에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하든지 아니면 사회안전 시스템인 감리회사가 이 설계 도면이 적법한지 시공이 적절하게 시공이 됐는지를 매우 눈으로 지켜봐서 이 설계사와 시공사와 감리회사 중에 어느 한 곳이라도 제대로 좀 돌아간다면 그 현장은 안전하거든요. 네. 근데 설계와 시공과 이 감리가 전부 다 좀 아쉬움이 있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사실 그리고 이번 사고가 더 충격적이었던 게 이미 이전에도 한 차례 비슷한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네. 3년 전에 광주 화정동에서 아파트를 짓다가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죠. 네. 당시에도 7명의 사상자를 냈을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당시에도 콘크리트 타설 중에 무너진 게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똑같은 공통적인 것은 콘크리트 타설을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저도 이 현장 39층까지 올라가서 네. 전부 다 현장을 다 보고 왔는데 이 39층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기 때문에 밑에 동바리를 한 6개층 정도 네. 전치를 한 상태에서 타설을 해야 되는데 여기 역시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거푸집을 빨리 탈령하기 위해서 지지대, 동바리를 빨리 탈령을 해버렸거든요. 네. 이 현장에 갔을 때 지지대가 없었어요. 사실은 반드시 있어야 할 지지대가 없어져 버린 거죠. 왜냐하면 후속 공정, 설비라든가 이런 창호공사라든가 공사를 하려면 그 지지대가 없어야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전을 펴다가 저는 문제가 생겼고 이번에 이 광주 대표 도서관과 공통점이 있다면 감리가 당시에도 좀 소홀했고 네. 이번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감리가 좀 제대로 했다면 네. 이런 참사가 안 생겼을 때 아쉬움이 많죠. 네. 결국에는 이제 공사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이 감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네. 해주시고 계신데, 근데 화정동 사고 이후에 이 안전 점검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졌고 강화가 됐을 텐데도 이렇게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광주광역시에서 시장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새로 민선으로 출범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거를 건설 사고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죠.
안전 관련된 시공 매뉴얼도 개선하고 안전 교육도 강화하고 네. 안전 점검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전 사고가 계속 끊임없이 발생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현장에 생태계에 문제가 있다. 현장 생태계가 지금 현재 거의 붕괴, 결함이 되어 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건물을 짓는 것은 결국은 장비가 하는 것도 아니고 자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하는 건데 그 사람의 전문성이라든가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 특정 공정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이 매우 힘들고 매우 어려운 그 복잡한 일들은 네. 전부 다 외국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것이고 또 국내에 우리 한국인들이 현장에서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들과 이런 고령자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장 디테일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요. 우리는 현장에 지금 이런 분들을 어떻게 그 상당히 전문가하고 전문 좀 유능한 분들을 네. 현장에 올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유인책이 없는 한은 굉장히 현장 안전은 요원하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네.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제 좀 분노와 무지의 반복 사회라고 하는데 네. 우리 사회가 반복된 이러한 안전 사고에서 교훈이나 모티브를 찾아가지고 안전한 현장을 만들려고 하는 온 우리 광주 140만 시민들의 의지, 문화가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그래서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돈이면 다라고 하는 황금만능주의, 배금주의보다는 생명을 중시 여기는 또 안전을 우선시하는 이런 사회 문화 풍조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철저한 원인 규명과 안전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는 흐리고 또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찬 공기에 오래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두통도 생기기 쉬우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모자나 목도리 꼭 챙기시고요. 그리고 또 틈틈이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편안한 저녁 되길 바라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